자, 청 꺼내시고 자, 6주차 수업할게요. 이번에 표현법 1이랑 소설 들어가죠. 이제 소설, 그리고 소설의 구성, 그리고 시국 모의고사 5회 해설 진행할 겁니다. 자, 표현법 1로 갈게요. 표현법 1 펴세요. 몇 페이지? 나도 페이지 몰라. 책 안 들고 다녀서. 70. 네, 71. 표현법 1. 다 폈어? 또 할게요. 자, 표현법 일단 분위기. 자, 분위기 날릴 분자 쓰는 거예요. 마치 온 세상에 가득히 눈이 날리는 것처럼 작품의 전체적인 것들을 채우거나 그걸 에워싼 기운을 의미합니다. 작품 바탕에 깔려있는 성향, 느낌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키는 걸로 시어의 선택, 그리고 화자의 태도, 어조, 수사법 등 작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결합돼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요. 뭐 정조, 정서, 정감 이런 것들 말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정조란 진리, 아름다움, 선행, 신성한 것을 대했을 때 일어나는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서,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가 정서죠. 너 정서불안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집중 안 하고 있을 때나 뭐 막 다리 떨고 이럴 때 정서불안이냐고 물어보잖아. 그리고 마지막 정감, 정조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느낌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분위기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자, 그래서 분위기들 이제 대표적인 시에서 많이 쓰이는 게 첫 번째 향토적 분위기예요. 고향, 시골의 정치가 담긴 것으로 향토적인 소재나 어조를 통해 형성돼요. 뭐 시에 뭐 시골계, 시골계가 짖는다, 도둑고양이, 그 갓을 쓴 뭐 농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고향, 뭐 시골이 떠오르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향토적인 분위기예요, 대표적으로. 일단 좀 이따 볼 거지만 정지영의 향수가 대표적인 향토적 분위기가 나타나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정적 분위기, 말 그대로 정지 상태에 있는 조용한 느낌이 드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관조적, 명상적인 태도가 담긴 작품에서 흔히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뭐 이병기 씨의 오동꽃도 있고, 선생님 추가적으로 넣은 게 이제 박목월 씨 청로루가 있습니다. 정지용 향수를 한번 봅시다. 네, 지금 프린트 준 거 거기 나와요. 자, 뻘부터가 벌써 향토적이지, 그치? 시골 분위기 나죠. 넓은 뻘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가 지졸되는 실개천이 화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근빛, 게으름, 울음, 우는 곳. 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해설빛, 근빛, 게으름, 울음은 우는 곳.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 수능 처음에 쓸 때 모의고사나 수능 볼 때 필체 확인 있죠? 여기서 많이 써요. 자, 2연. 지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달리고 옅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레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일단 3연까지만 해설할게요. 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졸되는 실개천. 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졸되는 소리가 막 들리죠? 청각적인 심상입니다. 청각적인 심상. 청각 심상을 사용하고 있고, 실개천이 회도로 나간다. 실개천이 물이잖아, 물. 근데 이게 나간다, 돌아 나간다, 걸어 다닌다, 뭐 이런 뜻으로 느껴지죠? 의인법입니다. 실개천을 지금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의인법을 쓰겠어? 친근하게 만들어 주려고,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근빛이 뭐야? 시각이죠. 시각이 어떻게 변해? 게으른 울음 우는 곳, 청각으로 변하죠. 그러면은 이거를 공감각적으로 변하죠. 감각이 변하는 거죠. 시각의 청각화. 뭔 소린지 알죠? 시각의 청각화. 심상이 변했어요. 그곳이 차마 꿈엔 듯 이칠리야. 영탄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곳이 잊혀지겠냐. 영탄법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곳이 차마 꾸멘데 리칠리아가 계속 사용되죠. 계속 반복적으로 후렴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렴구의 반복. 후렴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율감을 느끼게 해주고, 노래처럼 느끼게 해주잖아. 운율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시적 통일감, 형식적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을 주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청각적이죠. 말을 달리고, 향유법입니다. 그리고 엷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돌아 모이시는 곳, 그리고 똑같은 말 반복되고. 3면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유년 시절의 아름다움이죠. 유년 시절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상상도 되고 회상도 되고. 유년 시절에 자기는 순수했다.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이게 색감이죠. 시각화죠. 시각적 심상이 또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또 선명한 이미지도 제시되고, 파란색 같은.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이던 곳. 이 함부로 쏜 화살은 뭐 별거 없어요. 추억이에요, 추억. 자기 어렸을 때 얘기들을 쭉 한 거. 시골밭에서 이 시골을 자기 어렸을 때 시골 살았는데, 이 시골에서 있었던 일들을 1, 2, 3년을 지금 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울게요. 그래서 일단 1, 2, 3면에서 나타난 거는 공간적 배경은 넓은 뻘, 동쪽 끝 공간이죠. 그리고 실개천, 그리고 해설피가 시간적 그겁니다. 배경입니다. 해가 저물어 어둑해질 때를 해설피라고 그래요. 해가 저물 때 뭐가 생겨? 노을이 생기지. 그 노을을 지금 금빛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게 1연의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에요. 그럼 2연은 공간적 배경 어디야? 밖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방 안으로. 아버지가 주무시는 거. 시간적 배경은 질화로에 재가 식어진다. 겨울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겨울밤이다. 2연. 그리고 3연은 풀숲. 공간이 지금 풀숲이야. 풀숲에 있어. 내가 놀고 있는 거지. 풀숲에서.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이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풀섬 이슬. 이슬이 맺히는 시간이 언제야? 새벽 시간이잖아. 이렇게 시간적 배경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2개. 4연.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뭐뭐 하는 거야? 앞에 이거를 전설 바다 춤추는 밤물결. 밤물결이 춤추는 것 같다. 비유하는 거죠. 지금 비유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비유법이 사용되고 있죠. 머리를 춤추는 밤물결에 비유해서 어린 누이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밑에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가 이 어린 누이, 여자, 머리 길잖아. 그치? 검은 물결. 귀 밑에 이제 긴 머리를 춤추는 밤물결로 표현을 한 거야. 머리카락.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사철 발벗은 아내 신발 안 쓴 거야. 가난하다. 가난함, 빈곤함 뭐 이런 거 표현하는 거예요.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자, 따가운 햇살. 햇살 따갑다. 뭐야? 느껴지는 거죠. 촉각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곳이 차바꾸맨들 이칠리아 밤. 자, 그 마지막 하늘에는 성근 별. 이게 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하늘에 별이 뜬다. 시간이 이동했다. 시간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 점거하는 거.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 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가난한 그 모습이에요. 초라한 지붕. 그냥 가난한 표현이에요. 뭐 소박함으로 볼 수 있어요. 소박함. 이 가난한 표현인데 여기서 이 시에서 계속 나온 가난한 표현이 부정적인 이미지일까 긍정적인 이미지일까? 긍정. 네, 긍정이에요.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라는 의미예요. 풍족하게 행복하다, 단란하고 행복한 느낌이에요.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도란도란 소리져 청각. 그리고 이게 또 행복함을 단란한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가난하고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이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박하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과거의 자기 옛날의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는 시입니다. 향토적인 분위기의 대표적인 시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것도 공간적 배경은 이삭 죽던 곳이 공간적 배경이죠.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따가운 햇살이 느껴질 때, 따가운 햇살은 해가 12시 딱 중간에 떴을 때 정오를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은 도란도란 거리는 곳이 어디야?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서 방안이 공간적 배경이고, 시간적 배경은 서리 까마귀 우지 직구도 있고, 저기 얘기했던 성근별 흐릿한 불빛 늦가을의 까마귀의 시간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 이런 것들로 시간적 배경을 표현합니다. 오케이? 이 향수는 이 정지용이라는 사람이 일본 유학했을 때 쓴 시예요. 1930년도에 일본 가가지고, 일본은 되게 30년대면 어떤 분위기예요? 잘 사는. 그렇지, 엄청 잘 살지. 이렇게 도시화가 다 돼 있는 분위기인데 거기서도 우리나라를 되게 그리워한 거지. 한국의 자기 고향을 그리워한 거예요. 고향 돌아가면은 막 그럴 텐데.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옵니다. 시험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 우리말이 많이 나오고, 감각적 이미지들 다양하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렸을 때 추억, 평화롭고 아늑한 분위기들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여기서 많이 그 수능 필적 확인이 많이 나와요.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이고, 성격, 향토적, 묘사, 감각적, 제재는 고향,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특징, 참신하고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 사용하고,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병렬식 구조를 보여주고, 향토적인 소재, 막 소리 나오고, 막 금빛 뭐 그런 거 나오고 하잖아. 질화로 나오고, 향토적인 소재와 시어를 구사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향 마을의 총체적인 풍경, 한가롭고 평화롭고 자연을 보여주고 있고, 2연에서는 고향 마을의 겨울밤 풍경,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촌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운 얼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연에서는 아름다운 꿈과 신비로 가득 찬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어요. 4연에서도 어린 누이와 아내의 모습, 농가의 정경과 시골 아낙네들의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유학을 갔다 왔는데 아내가 어디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결혼을 빨리 했잖아. 결혼 일찍 하고 시골에서 자기 혼자 유학한 거야. 그리고 5연, 오붓한 가족의 따뜻한 정, 단란한 농가의 모습, 자연과 그리운 얼굴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계속 정리하면은 시각적 심상은 얼룩배기 황소, 파란 하늘빛,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성근별, 흐릿한 불빛이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되고, 청각적 심상은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서리 까마귀 울부짖고, 도란도란 거리는, 촉각적은 따가운 햇살, 그리고 공감각적은 근빛, 게으른 울음, 청각이 시각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청각이 시각화가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쓰이고 있어요. 효과는 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겠죠. 그런 효과가 쓰여집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박모가 청로로. 짧아요 이건. 자, 할게요. 자, 먼 산, 청운사. 먼이라는 단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먼이라고 하죠. 근데 먼이라고 표현한 건 뭐야? 시적 허용이죠. 시에서 허용해 주는 거잖아.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이 쓰여지고 있고 운율감을 주죠. 왜 이렇게 섞였어? 일부러 쓴 게 아니야. 운율감 느끼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운율을 느끼게 해준다. 운율 때문에 일부러 시적 허용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청운사. 풀은 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풀을 청자 쓴 거예요. 운사는 절이고 절 이름이고. 파란 절. 낡은 기와집. 딱 사음보가 느껴지죠? 딱딱딱딱. 산은 자하산. 봄 눈 녹으면. 자, 자하산. 자줏빛. 산이 지금 자줏빛이다. 뭐야, 누구 카톡이야? 카톡이네. 이상향의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은 붉은빛을 보이고 있다. 자줏빛을 보이고 있다. 이상향의 공간. 산이 지금 내가 이상적인 공간인 거야. 어디로부터?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점기 내에 살고 있는 나한테 있어서 산, 자줏빛 산은 나의 이상향이다. 봄눈 녹으면 봄눈이 뭐가 있어? 시각적 이미지겠죠? 시간적 배경이죠? 시간적 배경이죠. 봄이다. 그런 시각적 배경이랑 정적 이미지도 있습니다. 멈춰있는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봄이 녹았다. 눈이 녹았다라는 멈춰있는 이미지. 딱 뭔가 자줏빛 산, 녹아있는 봄, 뭐 이런 녹아있는 것들 보면 딱 사진 딱 떠오르죠. 딱 멈춰있는 그 순간이 떠오르죠. 풍경이. 그래서 정적 이미지예요. 그 다음 느릅나무. 속이 피어나는 12구비를 푸른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속이 피어나는 나무에서 잎이 피어난다. 실수 잘하고 있는 거고. 청노루. 맑은 눈에, 맑은 눈이 여기서 순수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청노루의 순수함은 나의 순수함이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문득 멈춰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청노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는 구름. 자, 청노루 맑은 눈에 비친 게 이거예요. 동적 이미지입니다. 이게 한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청노루가 막 달리다가 이 깔끔한 순수한 눈에는 딱 멈춰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는 게 구름이다. 동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도는 구름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 시가 쓰인 시기도 역시나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향의 세계로 잘 가고 싶은 희망을 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시인은 평화롭고 조용한 자연의 신비감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청노루에 빗대어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는 자연 예찬을 그려내고 있는 화학적 요소가 담겨있고 조용한 이미지, 정적 이미지에서 새롭게 생성하고 변화하는 자연의 조화를 생동감, 동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성격은 자유시이고 서정시입니다. 보통 일단 일제강점기 시부터는 거의 대부분 현대시는 다 자유시이고 서정시라고 보면 돼요. 성격은 회화적이고 관조적이고 묘사하고 있고 향토적이고 다 있어요. 제재는 청노루고 주제는 봄의 정경. 특징 청록파. 청록파의 뜻이 뭐냐면 지워줘야겠네. 청록파의 뜻이 뭐냐면 자연을 예찬하는 사람들 청록파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통적 율교인 사음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사음보 맞추려고 뭔 짓을 했어? 시적 허용 사용하고 있잖아. 뭔 일부러 쓴 거예요. 회화적 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향토적 소재가 드러나요. 뭐 기와집, 느릅나무 이런 것들. 평화롭고 순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고 정적인 이미지로는 청운사, 자하산, 청노루, 느릅나무들이 쓰여지고 있고 동적인 이미지는 녹아가는 과정, 녹는다. 그리고 눈에 비춰지는, 눈에 도는 이 동적인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명사형 종결어미가 사용되고 있고 1연, 2열, 배열입니다. 시선의 이동은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간다는 게 특징이에요. 1연에서는 저기 멀리 있는 청운사를 보고 있다가 2연에서는 이제 청운사에서 조금만 더 가까워져서 산, 봄 눈이 녹고 있는 산이 보이다가 3연, 산 안에 있던 느릅나무, 나무에서 이제 새 싹이 돋아나는 장면 보다가 4연, 5년은 이제 갑자기 청노루 동물로 와고 있죠. 청노루 눈에 비친 구름을 얘기하면서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으로 보는 시선의 이동이 보여집니다. 오케이. 이 정도 보면 되는 거고. 자, 표현법 계속 가면 이제 목가적 분위기. 목가는 전원시 하나로 전원의 한가로운 목자, 농부의 생활을 주제로 한 서정적이고 소박한 시가입니다. 전환적이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자아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작품에서는 전원이
생활 공간이라기보다는 이상적 공간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 우리 목가적 분위기 시 말고도 드라마로도 많이 나왔어. 옛날에 우리는 이제 안 보지만 저 부모님 세대에는 전원일기라고 해가지고 드라마 장편 드라마 이렇게 하나 뽑았어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 전원일기 알아? 아빠 보길래 같이 봤는데. 그래? 나도 그 옆에서 어머니 보는 거 좀 봤는데 신기하더라. 그 김수미 씨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어요. 뭐 여기서는 뭐 신석정 씨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라는 시로 대표적인 예시를 들고 있고, 그다음 이제 애상적 분위기는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분위기, 애상적 어조가 특징적이에요. 김소월 씨가 애상적인 분위기의 시를 많이 써요. 여기 얘기하는 금잔디 뭐 수업할 거지만 이거 말고도 대표적인 거 뭐 있었어? 우리 다 아는 건데.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쵸. 그래, 진달래. 그것도 애상적이잖아. 임을 사랑하는데 날 지려밟고 가라. 우리 소월이 형님이 여성적인 그런 성차별적인가? 뭐 하여튼 좀 그런 이 연애 고수야. 좀 뭔가 상처 많이 받으셨나 봐. 잔디 금잔디, 심신산천에 붙는 불은 가신님 무덤가의 금잔디. 봄이 왔네 봄빛이 왔네, 버드나무 끝에도 실가지에 봄빛이 왔네 봄날이 왔네, 심심산천에도 금잔디에. 되게 짧죠? 나 이거 시 보면서 좀 웃기긴 했어. 너네들이 몇 년생이라 했지? 2008년생. 2008년생이지? 2008년생? 너네 그거 알아? 꽃보다 남자. 네. 알아요. F4 구준표 나와가지고 야 금잔디 명예소방관 해줄게. 몰라?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나가지고 좀 웃기긴 했어요. 금잔디. 그때 전 국민이 그 오글거리는 드라마를 많이 봤어. 시청률 40% 넘었다. 그래서 따라하는 애도 있었어. 그거 학교에 일진들 다 있잖아. 근데 어떤 애가 일진이랑 부딪혔는데 아이스크림을 신발에 떠준 거야. 그래서 야 잘 타. 근데 그 드라마 있어요 진짜로. 그거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의 괴롭힘도 있었다 옛날에. 지금 생각하면은 부끄럽죠. 그래서 그 친구랑 내가 친해가지고 최근에 물어봤어. 너 옛날에 갈타라 했을 때 기억나냐? 하니까 흑역사야 이러더라고. 여러분들은 흑역사를 만들지 마요. 10년 뒤에 어떻게 보내있을지 몰라. 모든 것들이. 자, 잔디 금잔디. 이게 잔디 계속 나오죠. 어휘가 반복되죠. 이건 뭐겠어? 어휘 반복시킨 이유가 뭐야? 두 개죠. 의미를 강조하거나 운율. 의미 강조. 저거 좋아요. 운율 현상. 승우가 진짜 공부 안 하는 님인데 되게 잘해. 아주 훌륭해. 원래 그런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이 인기 많아. 자, 인기 많다고. 지금 너가 너무 까불까불거려서 그래. 자, 심신산천에 붙는 불은, 심신산천이 뭐야? 깊고 깊은 산천에 불이 붙는 불, 금잔디 임의 사랑은 가신님 무덤가에 금잔디, 임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야. 무덤가는 뭐야? 내가 사랑하는 임이 죽었다. 죽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상적이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 죽었잖아. 봄이 왔네. 봄은 뭐겠어? 근데 반전이에요. 죽음을 암시하다가 봄이 왔다? 봄은 여러분 생각해 뭐야? 거의 대부분 생명감을 주잖아. 생동감을 주잖아. 이제 생명이 피어나는 시작이잖아. 겨울이 원래 보통 죽음이고 봄은 이제 새로운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봄. 생명의 계절. 봄이 왔네. 봄빛이 왔네. 봄 또 반복하고 있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해요. 반복이에요. 반복도. 이게 뭐겠어? 아까 또 얘기했던 의미 강조하고 운율 형성한 특징이죠. 반복하고. 왜 근데 반복을 했겠어? 생명력이 넘치는 봄이 왔는데 내가 사랑하는 임은 죽었다. 되게 안타까움을, 슬픔을 강조하는 거죠. 대비를 하고 있죠. 지금 봄이랑 죽음을 대비하고 있어요. 대비하면서 슬픔을 강조하고 있어요. 되게 아쉽잖아. 생명들은 살아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죽었어. 뭔 의미가 있어? 그치? 자, 버드나무 끝에도 실가지에, 버드나무 끝에서도 가지 사이사이에도, 그러니까 이게 어느 표현이야?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범빛이 왔네, 봄날이 왔네. 또 반복하고 있죠. 신민신 삼천에도 금잔디에도 자연의 모습과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생명이 찾아왔지만 버드나무 끝에도 실가지에 올 정도로 온 세상 생명이 왔지만 이미 돌아가신 죽은 임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자기의 마음을 더 애상감 있게 표현하고 있죠. 뭔 내용인지 알겠죠? 슬프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자, 갈게요. 자, 특징은 자유시 서정시고 성격은 애상적이고 대비적이죠. 금잔디 죽은 무덤가와 봉 대비를 하고 있죠. 돌아오지 못하는 임에 대한 애상감을 주제입니다. 특징, 잔디가 계속 반복되고 가군에 의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고 상황을 대비하고 있죠. 돌아온 봄과 오지 않은 임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죽어 돌아오지 못하는 임과 해마다 임의 무덤가에 도달하는 금잔디를 대비함으로써 임의 부재와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가 특징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소설. 이제 시는 한동안 또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소설. 자, 소설. 우리 뭐 여러분들 소설 많이 읽죠? 본인이 중학교 필독 소설 다 읽었다. 그런 책 본 적 있다. 다요? 없어? 뭐 동백꽃 필 무렵. 동백꽃. 읽었지? 운수 좋은 날. 네. 운수 좋은 날 읽었지? 읽었어? 왠지 운수가 좋더라니. 알겠어.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알지? 네. 되게 슬프잖아. 나 그거 보고 좀 안타까웠어. 뭐 그거랑 또 뭐가 있을까? 소나기. 소나기는 노래도 많아요. SG 워너비도 불렀어. 그리고 소나기랑 또 뭐가 있을까? 뭐 하여튼간 그런 소설들 많이 있죠. 그리고 뭐 해외 소설 뭐 제일 유명한 게 아무래도 너희 때는 모르겠지만 나 때는 해리포터. 나는 해리포터 영화로 먼저 접하고 소설을 읽었는데 그것도 원어로 읽었어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소설로 봐야 돼요. 형 영화 불장도 잠깐. 너무 재밌어요. 어? 해리포터. 꼭 해리포터 진짜 읽어야 돼요. 재밌어요. 이거 소설로 읽어야 돼. 그 영화는 그걸 담아내지 못했어. 소설에. 영화 보면 그리고 번역본도 그 영어의 그 느낌 담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진짜 난 둘 다 봤거든. 한글번이랑 영어번이 둘 다 봤는데 좀 달라요. 그리고 해리포터 특징이 뭐야? 1편, 2편까지는 뭔가 어린이들의 낭만과 동심을 살려주는 그런 느낌에서 갑자기 3편부터 확 뭔가 좀 성인이 된 것 같으면서 뭔가 좀 우중충한 분위기 나다가 한 6편이 클라이맥스죠. 이제 성인이 된 그런 느낌으로 가다가 7편부터는 잔인하게 가는 좀 그런 느낌이 나죠. 몇 권까지? 7권까지 있는데 8권도 나왔는데 나는 그건 인정 안 해. 너무 못 썼어. 하여튼간 그런 것들. 그리고 해리포터 보고 근데 내가 또 완전 ST인 사람이라 해리포터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하잖아. 크리스마스 있어. 해리포터 세계관에도 크리스마스가 있다. 그래서 왜 크리스마스를 챙길까 이런 생각들을 어렸을 때 했었어요. 예수님이 한 게 뭐야? 바다를 가르고 물을 와인으로 바꾸고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고 마법사들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왜 예수도 마법사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했었어. 자, 뭐 하여튼간 소설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따지다 보면 나도 소설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자, 현실 세계에 있음직한 일들,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소설은 현실을 돌이켜 비춰주고 실제 현실의 모습 또는 현실의 근거를 둔 모습을 그려주죠. 아니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새롭게 꾸며 쓰는 것도 있어요. 허구의 문학, 실제로는 없는 일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꾸며내는 것, 뭐 해리포터. 그리고 진실성을 추구합니다. 삶의 진실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인간성을 찾고자 하죠. 이야기는 서사성을 지녀요.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인물, 사건, 배경은 물론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서술자가 있어요. 무조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든
아니면 서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쓰든 뭐 서술자가 있어요 항상 소설에는. 작품 속에서 아니면 사건의 생각 이야기하는 사람 서술자가 존재한다. 이게 소설의 특징이죠. 그래서 소설의 갈래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분량에 따라서 갈래를 나누면 자 첫 번째는 장편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때 한자가 달라요. 장편이 손바닥 장자예요. 길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굳이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게 나와서 안심해도 돼요. 손바닥처럼 짧은 소설 콩트 얘기합니다. 콩트 얘기하고 200자 원고지 30자 내외 30매 내외를 기준 삼는데 짧은 분량 안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간단한 사건을 짧게 다룹니다. 작가의 재치나 해학 등이 중요 요소가 돼요. 뭐 유튜브로 굳이 따지면 쇼츠예요. 쇼츠. 1분 안에 그냥 다 표현하는 그런 것들. 아무래도 개그 이런 쪽이 좀 많아요.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거. 꽁트 많이 하던 게 그 누구야? 걔 이거 그 지팡이 짚고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 무성 영화의 대가 있잖아. 그렇지. 찰리 채플린 이런 사람이 이거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단편 소설 그 다음이 짧은 소설이에요. 우리가 단편 소설을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시험에 나오기 제일 만만하니까. 원고지 100매 내외를 기준하고 인생의 어느 한 단면을 중점적으로 그린 거예요. 인생 전체의 모습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만 보고 인생 전체를 보게 해주는 인생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편 소설이에요. 말 그대로 가운데 중자죠. 단편과 장편의 중간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단편보다는 넓고 장편보다는 살짝 좁은 시공간을 무대로 사용합니다. 장편은 시공간이 막 한국에도 있다가 일본에도 있다 막 하는데 중편은 그 정도는 아니야. 딱 한국 정도만 뭐 이런 식으로 장편에 비해서. 그리고 장편 소설 이건 이제 한자 말 그대로 길장 우리가 자주 보는 거 긴 소설을 얘기합니다. 다양한 시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인물들 그리고 다양한 관계, 갈등,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인생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그려내요. 원고지 1000매 이상이야. 주제 구성 문체가 다 복합적이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해리포터가 사실 대하 소설이에요. 7편 이상만 나오잖아. 권수가 다르잖아. 대하 소설 큰 강물처럼 거대한 소설을 얘기합니다. 큰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듯이 많은 인물들이 막 등장을 해.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전개가 되는 소설입니다. 원고지 몇 매 이상을 단정할 수도 없어요. 막 권수가 막 엄청 나가지고 한 집안이나 사회의 변천 과정을 쭉 그리는 작품이 많아요. 예를 들면 토지. 토지 읽어봤어요? 뭔지는 알아요. 뭔지 알아요? 토지 읽어봤다. 본인 토지 안다.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대하소설이고 권수 엄청 많을 거고 이 쓴 사람 박경림 씨일 거야. 여러분이 지금 즐기는 청계천도 사실 저 토지 보고 한 거예요. 알아요? 저 청계천이 옛날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그냥 똥통이었어. 근데 MBC가 우리 MBC가 이 박경림 씨의 토지를 보고 옛날에 청계천에 이런 게 있었지 해가지고 거기 공사해서 만든 게 청계천이에요. 책 보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뭐 그거 하나로 대통령까지 대신 부리지 않아. 청계천 하나 잘해서. 개인적으로 나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하여튼 데이트 코스로 좋아요 청계천. 나중에 꼭 가봐요. 근데 그 똥물이니까 손 하지 말고 알겠지? 물 더러워요. 낭만 챙기지 마. 하여튼 토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주인공이 서희 씨라는 사람이 서희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서희가 양반댁 가문 딸이에요. 양반.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조선 말부터예요. 막 그 조선이 변하기 시작한 뒤쪽 가보개혁 해가지고 상놈이 없어지고 모든 양반이 없어진 그 시기를 얘기하는데 우리 조선이 그게 법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사회적 분위기가 한 번에 바뀌었을까? 실제로? 아니에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 반상의 부분이 없어진 거는 일제강점기예요. 그 전에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굳이 조선의 양반을 챙겨줄 이유가 없어. 그렇다고 노비를 챙겨줄 이유가 없고 자기 나라에 충성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친일파들을 아낌없이 받기 위해서 노비들도 친일 열심히 하면 직책을 줬거든. 근데 직책이 짱이잖아 나중에는. 그러니까 양반이 어흥 이래도 직책 높은 노비가 이 새끼가 이러면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어진 거야 사실. 그런 과정에서 슬슬 없어지다가 사회주의가 터지고 북한 이런 쪽에서 사회주의 운동하면서 계급이 살살 없어지고 그리고 6.25 전쟁 터지고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왔죠. 이 한반도가 그냥 아무것도 없어졌잖아. 그때부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사실. 양반제나 이런 것들. 근데 옛날에는 그래서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는 폐지가 됐지만 우리 주인공인 서희 씨는 양반댁의 딸내미였어요. 딸이었는데
엄청 똑똑하고 엄청 이쁘고 근데 결혼을 해야 될 시기를 좀 놓쳐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되게 건실한 이 서희 씨 밑에 노비가 한 명 있어요. 노비 남자. 근데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합니다. 서희가. 완전 이 시대적으로는 파격적이죠. 노비랑 양반 댁 딸이랑 결혼한다는 거는 조선 때 중기에는 심지어 그렇게 그거 했다가 사형당했어요. 노비. 불가능한 일인데 했습니다. 근데 그 노비가 되게 참신하고 똑똑하고 되게 미래를 그리는 그런 사람 나와요. 둘이 결혼해서 만주로 넘어가가지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그 만주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해방 그 자식들도 나와요. 이제 심지어 자식들 낳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돼요. 주위에 자식들이 막 만주에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해방된 한반도 돌아왔다가 또 뭐가 있었어? 사회주의 운동 막 하고 6.25 터지고 6.25 이후에 발전 상태 다 그래요. 그게 그래 대하 소설. 내용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시험에서 접하게 될 거랑 학교에서 수업 내용 접할 때는 아마 조선 말때일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 노비와 양반 결혼 그 부분을 많이 나와요. 시험 뒤에 부분은 안 나와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시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기본적으로 고전소설이 먼저겠죠. 옛날 소설, 개화기 이전의 소설을 다 고전소설이라 그래요. 개화기가 뭐야? 우리 개화기는 언제를 기점으로 잡냐면 강원도조야. 강원도는 저 강화도조야. 미안. 강화도조야. 일본이 강화도 대포들과 협박했죠. 그때를 개화기라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개화기라고 합니다. 그 전에 쓰인 소설은 모조리 다 옛소설, 고전소설입니다. 주제, 구성, 문체가 다 근대적인 특징이 없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이 뭐야? 고전소설이 다 권선징악이야. 착한 게 이기고 악한 거를 징벌하는 성격이 많이 보여요.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주제죠. 뭐 흥부전, 뭐 홍길동전, 다 그렇지. 임꺽전전, 다 그런 것들 보면 다 그런 거잖아. 그리고 문어체가 다 일상적인 대화체가 아니야. 야 안녕? 뭐 이런 게 소설에 나오잖아요. 현대 소설에는. 근데 고전 소설은 야 안녕 이런 거 없어. 흥부야 잘 지낼 거냐 뭐 이런 말이 나와 막. 그 판소리 형식의 막 이런. 이게 문어체예요. 물어보는 거, 답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쓰는 문체 그리고 고전 소설에 쓰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이랑 달라요. 이게 고전 소설의 특징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김만중 씨의 구운모, 허균의 홍길동전들이 있고. 자, 신소설. 이제 개화에 나타난 새로운 소설을 신소설이라 합니다. 개화기 이후부터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소설이 쓰이기 전까지 신소설이라고 해요. 이전의 소설인 고전소설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신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체면에서는 문어체가 아니야. 이제 고전소설처럼 이렇게 문어체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 사용하는 언어랑 일치한 가까운 것을 하고 있으면서 주제는 자유연애, 신교육, 미신타파 등 계몽적인 내용을 담는 게 특징입니다. 업무일치라는 뜻이 실제 말이랑 이 글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현대소설에서 이루어집니다. 완전해지는 건. 당시에 이제 자유연애는 완전히 파격적인 거였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유연애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다 집안에서 정해줬고 다 결혼한 거였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가 보통 그거지 자유연애 해가지고 결혼하신 분이 있지.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중매 결혼도 자유 결혼은 아니지. 저기 그 결혼 결정사 들어가서 하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다 가족끼리 집안 사람들끼리 결정을 해. 한 10살 때부터 다 결정해서 너는 무조건 얘랑 결혼해야 돼. 이게 있어요. 운명이 운명. 근데 개화기 이후부터는 이제 자유연애를 합니다. 이제 서로 눈 맞고 사기 지금처럼 연애를 하는 그런 느낌이 나고 또 신교육, 신식교육을 이제 하죠. 조선이 낡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미신타파. 조선에 미신이 엄청 많았잖아. 그런 것들 타파하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소설이 이제 이광수의 무정 이후부터 나타난 소설들 지금까지 완전하게 업무일치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거랑 책에 그 글에 쓰인 거랑 똑같아요. 현대성을 띤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구성면에서도 자연적으로 시간 순서 구성을 탈피해서 다양한 구성 기법도 사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옛날에는 무조건 특히 고전소설만 해도 봐봐. 태어나고 자라오는 과정, 성인이 된 과정, 뭐 영웅이 되거나 죽는 과정이 나오잖아. 되게 시간의 흐름대로 쓰여지죠 글이. 근데 현대소설부터 그거 완전히 탈피해요. 회상을 하는 소설도 나와요. 처음부터 성공한 배경을 보여주다가 이제 소설 제대로 된 소설 내용은 회상이에요. 회상. 그런 것들 이게 막 구성이 바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초점에 따라서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자 심리소설
마음의 작용과 의식 상태를 그리는 소설이에요. 서술자의 내면 심리를 자유로운 연상에 따라 표현해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심리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게 이상, 이상의 날개. 우리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이상식 날개 말고도 진짜 어려운 거 많아요. 이상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정말 아프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사회소설. 사회 문제를 직접 취급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강한 소설, 사회의 모순이나 어두운 면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최인의 광장, 이거 많이 나와요. 광장이 배경이 6.25 전쟁일 거야. 내 기억으로는 6.25 전쟁이 배경일 거고, 마지막에 이제 그걸 거예요. 이제 그 사회주의도 싫고 자본주의도 싫어가지고 이 전투의 대결이 된 한반도가 싫어서 제3세계로 떠나는 주인공이 이런 느낌일 거야. 이게 이제 사회소설입니다. 사회 문제. 역사소설은 말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소설이에요. 역사소설은 과거 시대를 충실하게 재현하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과거를 통해서 현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 더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그리면서도 작가의 상상력을 도입해서 허구적으로 재구성하는 게 역사소설입니다. 역사소설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영화들에 차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영화 봤다는 거, 서울의 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설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 각색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는 팩트를 보기 위해서 그 영화를 만든 거야? 아니잖아. 현대에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적인 성격도 있고 좀 비춰서 보잖아.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역사소설의 특징입니다. 성격소설, 인물의 성격에 대해 탐구를 주된 관심사로 삼는 소설을 성격소설이라고, 대표적인 게 껍빛단위예요. 이거 재밌죠? 껍빛단위. 본 사람? 안 본 사람? 안 봤어? 안 봤어? 껍빛단위 재밌어요. 껍빛단위 재밌는데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껍빛단위도. 자, 넘어갈게요. 자, 이상 날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게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 데다가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길어. 자, 그냥 짧게 그냥 줄거리만 얘기할게. 날개가 어떤 거냐면 이제 주인공이 지식 청년이에요. 지식이 있는 청년이면서 좀 백수야. 백수야. 나는 맨날 놀거나 밤낮 구분이 없이 잠을 맨날 자. 그러면서 아내한테 거의 사육되다시피 해요, 주인공이. 근데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자의식은 강해. 혼자서 막 생각은 많이 해. 아마 지금 현대 MBTI로 따지면은 이 양반은 주인공은 N일 거야. 혼자서 막 생각을 많이 하니까 S는 아닐 거야. 자, 현실 감각은 없어. S는 아니네. 현실 감각 없으니까. 오직 한 번의 아내를 차지해본 이외에는 단 한 번도 아내의 남편이었던 적이 없다. 뭐 이거는 19금이긴 한데 아내가 아내였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이 소설이 그거니까. 아내가 외출하고 난 뒤에 아내 방에 가서 화장품 냄새 맡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밖에 없어. 이 양반이 좀 또라이야. 그래서 뭐 이러고 이 아내가 되게 그 당시에 현대 삶을 보여줘요. 매음행위, 몸을 팔아요. 근데 자기는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누가 먹여 살려주는 거야? 아내가 살려주잖아. 아내가 당장 그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게 없어. 자기는 백수야.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도 아내는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애가 짜증나면 걸리적거리는 거야, 주인공이. 그러니까 너 들어가 있어 이러면서 방에서 못 나오도록 수면제를 먹입니다. 수면제를. 그 약이 근데 얘한테 야 수면제 먹어가 아니라 감기약이야 이러면서 줘요. 그래서 얘가 감기약인 줄 알고 계속 먹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밤이 막 바뀌어 있고 막 이런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래 나는 어느 날 그것이 아스피린이 아니라 수면제 아달린이라는 것을 알고 산으로 올라가서 아내를 연구합니다. 아내가 나 과연 죽이려고 하는 걸까?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아내는 도대체 뭘까? 바람을 피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막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르는 수면제, 그것을 한꺼번에 6알이나 먹고 일주일을 자고 깨어나서 아내에 대해서 자기가 의심했던 것을 좀 미안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 사죄하려고 하는데 그 장면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막 쳐 나와요. 그럼 도망가고 이러고 나와. 그 다음에 이 거리를 쏟아지는 끝에 미스코시 백화점, 당시에 이제 서울 한복판에 가장 큰 백화점이 일본 애들이 세운 미스코시 백화점인데, 여러분 일본 놀러 가면 미스코시 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스코시 백화점이 신세계로 바뀌었죠. 이 백화점 올라가서 26년 전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때 12시에 사이렌이 울려요. 이 사이렌이 그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이 사이렌을 왜 울리냐면 신사참배하라고. 12시에 사이렌 울리면은 다 같이 신사 방향으로 참배를 해야 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배경을 보여주는 거고. 자, 그리고 나는 이 생각을 했는데 날개야 다시 돋아라.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하는 게 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뭔가 이 속박되어 있는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고 뭔가 지식인의 펼치지 못한 날개를 펼치고 싶다.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의식의 흐름이 없어요. 이렇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래는 단편 소설이에요. 짧고 심리예요. 이 지식인 주인공 이 심리를 보여주고 이 사람의 신변을 보여주고 성격은 고백적입니다. 나의 지금 처지. 내가 아스피린을 먹고 있었는데 아달린을 먹고 있더라. 우리 아내는 무슨 일을 한다더라. 고백적이고 지식인이 무력하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주제, 무기력한 삶과 자아가 분열하는 속에서 본래의 자아를 날개야 펼쳐져라. 본래의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얘기합니다. 특징은 인물의 의식 흐름에 따른 자동기술법에 의해서 전개되고요. 1930년대 무기력한 지식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 30년대를 볼 수 있는 특징이 사실 이거 사이렌이에요. 사이렌이랑 미스코시 백화점이에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언젠가 누군가의 선생님과 하게 될 때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랑은 아닐 거야. 자, 나와 아내의 대조를 공간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막 돌아다니지만 답답하고 뭐 갇혀있고 이런 느낌이고 아내는 뭔가 좀 자유롭고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껍빛단리. 이거 재밌어요.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 나라 판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았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껍빛단이 캡틴이에요. 장군 뭐 이런 거. 캡틴 리 이라는 겁니다. 러시아어로 껍빛단이라 해가지고 껍빛단이라 표현한 거고 주인공인 이 양반이 대표적인 나라 파는 놈이에요. 나라 파는 놈인데 이 박사 이름이 뭐였지? 이인국이. 그래서 리예요. 리. 이인국이가 무슨 기술을 갖고 있냐? 예나 지금이냐? 이 기술은 최고죠. 의사. 의료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천룡인이랑 해가지고 우리 의사가 이인국 씨가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친일 의사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치료를 해주는데 독립운동가 했던 사람들이거나 가난한 조선인들은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평소에 일본 일제시대에. 그래서 실제로 진짜 급해. 얘는 죽어가는 한국 조선인이 왔어. 근데 가난해 보여. 자기 가격을 못 치를 것 같아. 치료해줘도. 좀 부자인 일본인이 왔어. 했을 때 누구 선택해? 일본인을 선택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다가 결국에 뭐가 와? 해방이 옵니다. 해방이 와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 착살 난 거 아니야? 자기 죽은 목숨 아니야? 나라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또 얘는 독립운동가한테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이걸 지적한 사람이 예전에 치료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야, 저 새끼 저거 나라판 새끼야 이러면서. 그래서 찍혀가지고 작살나기 직전에 러시아군이 진주를 합니다. 6.25 전쟁 시작하기 전에 러시아가 먼저 내려오잖아. 북한 쪽에 점령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 친일행했다고 잡혀가요. 근데 문제는 러시아 애들한테 할 수 있는 영어 통역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시계, 좋은 시계가 있었고 러시아가 그 러시아 장군을 치료해줍니다. 그 의료기술로. 그래서 매국행위를 했지만 러시아인들의 신뢰를 받아서 떵떵거립니다. 그리고 나는 러시아로 보내줘!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한테. 근데 그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가 하필이면 6.25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6.25 전쟁이 터져서 러시아에 못 가고 남측으로 도망갑니다. 남측에 누가 있어? 미국이 있죠. 미군이 있죠. 미군 밑에서 영어를 합니다. 통역을 합니다. 그리고 의술행위를 합니다. 미국 애들은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실제로 성공해서 자기 자녀들 다 미국 유학 보내고 그래요. 그 사람 이인국 박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껍데기단 리. 되게 안타깝지만 사실적인 내용이긴 해요. 우리나라 친일파 처벌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 의사의 이야기를 지극히 통제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철저한 한국식민으로, 광복 이후에는 친소련파, 1사후퇴 후에는 친미파. 1사후퇴는 뭔지 알죠? 저 원산에서 중공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1사후퇴 때는 친미로 변절해서 살아가는 카멜레온적 인간형을 비판하는 동시에 힘없고 가엾은 민족의 자화상을 되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피딴이란 영어 캡틴에 해당하는 러시아어입니다. 갈래는 단편소설, 인물소설, 풍자소설이고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제재는 이인국의 삶입니다. 주제, 시대의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삶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인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풍자적인 이미지도 보여주죠. 이 나라가 이 꼴이야 이런 느낌.
자, 일제강점기, 소련 주둔기, 6.25 전쟁 이후 1950년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엄청 크죠?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기회주의자의 삶을 풍자하고 현재와 과거를 막 오가요. 이게 일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을 때 과거를 회상하는 걸로 시작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심 인물은 인국씨예요. 인국이 이 양반이 주인공이고 일제강점기 일제 제국대학 서울경성 그걸 졸업해서 외과 의사로 종합병원의 원장.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 소련, 미국을 따라가면서 부 권력을 쟁취합니다. 주변 인물로는 뭐 아내, 원식, 그리고 남이, 해숙, 춘석 뭐 이렇게 막 있는데 이 해숙이가 지금 부인이에요. 아내는 죽어요. 일찍. 죽어서 일사후퇴 남으로 내려온 뒤 거제도 수용소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원식이는 이인국의 아들이에요. 소련군 주둔 시기에 소련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한 뒤에 소식을 끊겨서 생사를 모릅니다. 이거 나중에 구별할 이유가 있는데 이인국 씨가 결혼을 2번 해요. 이인국 씨 결혼 2번 하는데 첫째 아내랑 해서 낳은 자식이 원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일사후퇴 때 죽어버리고 원식 씨도 소련으로 넘어간 다음에 소식이 끊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계도는 인국이한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인국이는 이제 누구 만나냐? 자, 해숙이 만납니다. 이인국이 재혼한 여성이에요. 이 남이도 자식이 있어요. 남이라는 딸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6.25 전쟁이 끝난 후 미국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미국 지도교수 미국인이랑 결혼을 해요. 성공한 인생이죠, 이 딸은. 그 다음에 이제 해숙이라고 있어요. 해숙은 누구냐면 일제강점기 자기 의사하고 있을 때 간호사 하던 여자예요. 걔랑 재혼합니다. 걔랑 결혼해가지고 뭐 자식을 또 납니다. 아들 낳아요. 2살 어린 아들 낳았다 하죠. 간호사였는데 남한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 병원에서 일하다가 재혼을 합니다. 그 정도 나오고 춘식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인국 병원에 입원하려 했는데 거부당했죠. 사상범이어서 그 독립운동가여서 나중에 광복 후에 이인국을 막 때렸습니다. 그리고 스텐코프가 이제 소련군 장교예요. 자신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에 성공해서 그를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잡아뒀다가 이 기술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 브라운은 이제 또 미국인이고 이인국이랑 각별한 사이고 이인국이 나중에 미국으로 도망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인국 씨는 결말에 미국으로 이민 가요. 그 해숙이랑 재혼한 여자랑 작은 아들 데리고. 그리고 딸내미 하나 살아남은 것도 미국에 결혼하려고 하잖아, 그렇지? 어차피 이 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얘는 안에 죽었으니까. 아주 완벽한 인생을 하는 거지. 발단은 뭐 일제강점기 끝나고 이인국이 광복을 맞이하고 전개 1에서는 소련가 들어오고 이인국은 이제 자기가 친일했던 것 때문에 초조함을 느끼지만 전개 2, 이인국이 결국에 잡혀가요. 그러면서 고생을 하긴 해. 위기, 깜빵에 전염병 환자가 생겨서 이인국이 응급치료실에서 일하게 되고 절정은 스텐코프를 도와줘서 처벌받지 않고 풀려난다. 결말은 6.25 전쟁 이후에 이인국이 브라운의 도움으로 미국행을 준비한다. 이게 끝이에요. 재밌어요. 근데 지금 굳이 안 봐도 내가 지금 설명한 거 다 그게 끝이에요. 이 전부. 그 문초당하는 것보다 그 광복 일제시대 그 부분을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자, 소설. 그리고 네 번째 갈래 문예사조를 따라 낭만주의 소설, 인간의 꿈이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모험을 추구하는 소설입니다. 낭만주의는 반이성적이고 개인의 경험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예술가의 창조적인 재능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낭만주의 소설은 낭만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쓰인 소설로 우리 현대 소설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린 낭만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사실주의 소설. 당대 현실의 사실적 묘사를 위주로 하고 흔히 낭만주의에 상반되는 사조로서 사실주의는 있는 그대로 현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운수 좋은 날이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왜 그 설렁탕을 사왔는데 먹지는 못하니 그거잖아.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못 배운 사람들,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되게 비극적으로. 자연주의 소설. 사물에 대한 관찰과 묘사가 극도로 다세하게 이루어진 소설을 얘기합니다. 자연주의 소설은 과학적 객관성을 바탕으로 해부적 기법과 세밀한 묘사를 보여줍니다. 염상석의 표본실에 청개구리가 있고요. 실존주의 소설은 인간의 실존과 그 조건을 선택한 소설이에요. 인간과 세계의 근본적인 불확실성과 불합리성에 대한 존재론적 자각을 바탕으로 한 소설로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 아래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존주의 소설은 6.25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전쟁, 극한 상황의 체험, 가치관 상실, 이어지는 전후의 황폐한 실 속에서 실존적 불안의식으로 고통스러운 작가들이 실존주의 소설에서 탈출구를 모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외에는 뭐 자주 관련된 아주 범한 소설, 뭐 외국 작품의 내용이나 줄거리는 그대로 두고 그냥 우리나라 바꾼 거 아니야. 외국인데 호그와트, 뭐 이런 식으로 지명만 바뀌는 거, 서울 호그와트, 뭐 이런 식으로. 계몽 소설은 이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계몽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뭐 미신탑과 자유결혼, 과학적 학문의 존중 이런 것들이 이광수의 무정이 대표적인 계몽 소설입니다. 이광수 씨 되게 유명하죠. 이광수 모르는 사람 없지? 국어에서는 되게 유명해요. 어쨌든 간에 큰 사람. 그 목이 목이 줄. 그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글을 엄청나게 잘 쓰고 저 계몽 소설을 쓸 정도로 독립운동에 적극적인 사람이었는데 가장 처음으로 변절합니다. 우리 문학가 중에서 가장 먼저 변절한 사람이 이광수랑 최남선이에요. 최남선도 우리 배워요. 최남선 두 명 다 독립운동가였어요. 근데 변절.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글을 막 씁니다. 그러다가 독립이 되고 나서 소련으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지 몰라요. 아마 비참하게 죽었을 것 같아요. 자, 농촌 소설이 이제 대표적인 동백꽃이 있죠.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 도시 소설의 상대적이죠. 농촌을 배경으로 하지만 농민들의 현실적인 삶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농민 소설과는 구별됩니다. 농촌 소설은 전원적이고 향토적인 공간으로서 농촌을 배경으로 하지 단순히 농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말합니다. 동백꽃. 농민 소설은 이제 좀 더 팩트에 가까운 거예요. 농민의 삶을 다룬 거 직접적으로. 진짜 현실적인 농민의 삶 그리고 주제의식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당대 농촌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 그리고 농민의식이 성장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빈궁소설, 이제 가난한 거 보여주는 거 대표적인 게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궁이죠. 난쟁이가 이제 노동자잖아 그 당시에. 근데 아버지예요 또 심지어. 자식들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작은 궁을 자기가 조그만 작은 궁 쏴도 노동 관리가 훨씬 높아지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아마 거의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글들도 많고 70년대 이후에 박정희 시절에 산업화 그 저기 평화시장 비둘기 알죠? 그 누구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 분신자살 하신 분 있는데 전태일 씨. 맞아. 내가 또 논문을 노동법으로 써가지고 노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좀. 어쨌든 전태일 씨 그 당시 그랬어요. 분위기가 가면은 너네 나이대 애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일하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이제 봉틀 앞에서 이제 그 옷 만들고 남자들은 이제 석탄 나르고 막 광물에서 머리 내들 처자식업도 없고 그랬는데 전태일 씨가 분신자살하면서 노동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후부터 좀 좋아진 거예요. 자, 서간체 소설 편지 형식의 문체를 지닌 겁니다. 그리고 신경영파가 이제 사회주의 경영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뭐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니까. 소재를 궁핍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주가 뭔지 알죠?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소작은 뭐야?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소작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아파트 주인이 있으면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소작인 거죠.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느낌. 지주는 돈 많은 부자, 부르주아, 척결해야 될 대상이고 소작은 뭐겠어?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계급을 타파해야 되는 사회주의자들이 계몽시켜야 되는 존재일 거 아니야. 그리고 공장주 대 노동자의 대립을 막 그립니다. 결말은 뭐야? 결국에 소작인이 지주를 죽여요. 살인하거나 공장을 불태워요. 막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사회주의 소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파괴적이죠. 세태소설은 말 그대로 세상의 모습, 형편을 그린 풍속소설입니다. 유명하지 않나요? 자, 전쟁소설은 말 그대로 전쟁을 제재로 하고 6.25 전쟁을 많이 나옵니다. 베트남전도 좀 나오긴 해요. 가끔씩. 전후소설은 6.25 전쟁 끝난 이후에 이병선의 오발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허무하다, 불안감 이런 거예요. 내가 알기로 오발탄은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빨을 4개인가 7개인가 뽑을 거야 아마. 그래서 과다출혈로 정신을 못 차리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만 이런 느낌으로 방향감을 잃어버린 주인공의 삶 이런 것들을 비춰줍니다. 가족사, 가족의 역사를 다룬 소설로
개인보다는 가족이라는 사회 집단의 움직임, 변화 양상을 중시하고 여러 대에 걸친 가족의 역사를 추적하기 때문에 연대기적 소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세대의 흐름에 따른 가족의 웅성 그리고 쇠퇴 순환 과정을 서술하면서 인간 사회, 인간 역상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연작 소설은 이제 계속해 독립된 구조를 갖고 있는 소설이 일정한 연관을 지니면서 연쇄적으로 묶여있는 소설이에요.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단편 소설들이 막 모여서 연작 형태입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원미동 사람들이랑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은 시간이 나면 읽어보세요. 중요한. 그리고 이제 성장 소설은 말 그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소년이 갈등과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거. 풍자 소설은 세상을 뭐 놀리는 거. 태평천하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여로형 소설은 여로의 형태를 지닌 소설. 서가 구조의 여행의 시작과 끝을 일치한 소설을 얘기합니다. 만세전, 뭐 한포가는 길 되게 유명한 여로형 소설입니다. 자, 마지막 소설의 구성으로 가면 소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구성은 얼근 모양새, 즉 소설의 짜임새를 의미하는 말로 플롯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근데 사람들이 플롯이랑 스토리랑 막 헷갈리는데 둘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스토리는 줄거리예요. 잘 안 보이네 그림. 줄거리인데 시간적, 그 책에 어차피 나와 있어 그대로.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의 진술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그리고 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줄거리가 스토리예요. 그럼 플롯은 구성이에요. 그냥 인과관계에 중점을 둔 사건을 서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인 것들을 많이 듭니다. 왕이 죽었다. 왜 왕비가 죽은 거야? 근데 왕이 죽은 것 때문에 왕비가 슬퍼서 죽었다. 이게 플롯이에요. 그냥 스토리는 그냥 왕이 죽었고 왕비가 죽었다. 그냥 현실적인 그냥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고 플롯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게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설의 구성은 이야기가 아니라 플롯들, 왜가 엮여서 만들어진 게 소설이잖아. 그렇지?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이유. 자, 그래서 이처럼 구성은, 즉 플롯은 논리적인 필연성이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에 따른 사건의 전개 및 배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 구성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주제를 구현하는데 따라서 이야기의 전개나 주제, 표현, 사건이 필연성 등을 염두에 두고 소설 속의 여러 요소들을 인과관계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배열하는 작가의 의도적인 표현 계획 혹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구성은 논리적인 필연성을 깨뜨리는 갑작스러운 비약, 돌발적인 사건 이런 우연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나 소재의 필연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동원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암시, 복선입니다. 영화에서는 소설이 아니라 영화에서는 맥거핀이라고 하잖아. 맥거핀도 있고 여러 가지 쓰여지잖아요. 자, 암시는 뭐야? 넌지시 보여주는 바를 뜻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문학작품에서 암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되는데 복선도 그 중에 방법이죠. 암시하는 거야. 뭐 갑작스러운 거 되게 싫어하니까 오늘은 되게 내용이 어렵네. 그러면은 이제 늦게 끝나는 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뭐 늦게 끝난다는 게 아니라. 자, 복선.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리 독자에게 넌지시 암시하는 거죠. 뒷부분에 발생한 사건을 위해 미리 앞부분에 서술해주기 때문에 뒷부분에 발생한 사건의 필연성을 띠게 된다. 뭐 아까 컵빛단리 같은 경우에 복선이 뭐야? 친일행위를 했던 것들이 복선이에요. 나중에 왜 털리는지에 대한 이 복선이 깔아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시간이 바뀌면서 이인국 박사 잡혔다 이러면 이해 못하잖아. 쟤는 책을 연필로 들고 있어. 책이 아파요. 자, 첫 번째 구성의 유형. 이야기 수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단일 구성은 이제 그 단순하게 구성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만으로 전개되는 걸 단일 구성이라 해요. 되게 단일하기 때문에 주제가 하나야. 그리고 되게 하나로 통일된 인상을 주고 단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단편 소설에서 많이 씁니다. 장편에서는 이런 구성 못 쓰겠죠. 다양한 단일 구성들이 모여가지고 복합 구성이 생깁니다. 2개 이상의 사건이나 플롯이 얽혀서 진행되는 구성이고 여러 개의 사건이 복합적으로 나타내는데 그 사건들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장편 소설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성의 밀도에 따른 분류로도 되는데 분류가 극적 구성, 극을 보는 것처럼 긴장이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구성, 작품 속의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돼서 긴장감 속에서 전개됩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따라서 순서가 진행되고 완전한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되는 구성 방식으로 견고한 구성, 유기적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사파적 구성은 끼워 넣는 이야기처럼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연결돼서 구성 중심 사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사파, 사건들이 산만하게 연결되거나 불필요하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들이 섞여있는 구성 방식으로 산만한 구성, 이완적 구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막 섞여서 복잡한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은 아닌 것 같은데 세 번째,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평면적 구성은 말 그대로 평면처럼 밋밋하고 일반적인 구성이에요. 일반적인 게 뭐야?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구성하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그래서 시간의 순서에 따르기 때문에 순행적이라고도 해요. 그럼 반대는 뭐겠어? 역순행적 구조겠죠? 입체적 구성이 역순행적 구성을 사용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완성되는 구성으로 분석적인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배열에 있어서도 역전이 나타나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도 해요. 현재 있다가 갑자기 과거로 갔다가 과거에서 미래로 갔다가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보통 평면적 구성은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오고 입체적 구성은 현대소설에서 많이 나오죠. 거기까지 가면 베스트예요. 마지막 기타. 뭐 이거는 뭐 피카레스크 구성이라고 하는데 뭐 나도 처음 들어봐. 나도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봐요. 여러 개의 독립된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으로 독립된 각각의 이야기에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고 각각 이야기가 동일한 주제로 묶이는 독립될 수 있는 여러 개의 이야기를 모아서 전체적으로 보다 큰 통일성을 구성하는 방식이래요. 그렇구나. 자, 근데 옴니버스 구성은 나도 알아. 이거 누군가 다 알죠. 내용이 각기 다른 짧은 이야기를 하나의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해 놓은 구성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봤던, 아니 지금도 볼 수 있었던 짱구가 옴니버스식 구성입니다.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아빠가 없어요. 따라란 이러면서 하잖아. 막. 그러니까 그게 한 편에 30분에 2편 나오잖아. 15분씩. 그치? 이게 옴니버스예요. 짱구라는 하나의 이야기, 짱구가 말썽쟁이라는 그 연관성 가지고 짧은 이야기들을 계속 두 개 연결해서 보잖아. 그게 옴니버스 구성이에요. 애니메이션 대부분 다 옴니버스예요. 뭔 내용 이해되죠? 언더스탠드 하죠? 심슨. 그것도 되게 옴니버스식 구성이에요. 각 이야기는 각기 다른 인물의 가진 독자적인 이야기지만 공통되는 특정 주제 또는 소재를 지닌 것이 일반적입니다. 액자형. 액자처럼 하나의 이야기 안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잠에 자는데 꿈이 꾸는 거야. 근데 그 꿈의 내용은 또 소설에 쫙 나와. 그러면 액자 안에 액자지. 액자 안에 액자 안에 액자 안에 액자. 오케이? 이게 액자지. 외우는 거야. 자, 액자처럼 하나의 이야기 안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성으로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취하는 사건을 대신 서술해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서술자의 이야기인 외부 이야기와 서술자가 전해주는 내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 이야기는 내부의 핵심적인 이야기, 내화라고도 해요. 외부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를 둘러싼 액자, 외화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제 외부 이야기는 1인칭 시점으로 서술이 되고 내부 이야기는 3인칭 시점으로 서술이 됩니다. 밖에서 보는 것처럼 1인칭 서술자가 내부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내부 이야기를 객관화하고 더해주는 효과를 주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쉬는 시간. 15분 쉽시다. 8시 15분까지. 뭐 먹으러 나갈까? 밖에 추운가? 기억이 안 나. 적어야지. 미안해. 아.